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50대 여성입니다. 수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지냈던 저 또한 만만치 않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연을 듣고 보니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 난 후 부끄러워지기도 했답니다. 고작 이런 일로 그동안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끄러움에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병간호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내세울 만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줌의 위로나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저의 집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못한 탓이었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건강했다면 달동네는 벗어나지 못해도 먹는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부모님은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걸요. 아버지께서는 다리가 안 좋으신 까닭에 막노동조차 하지 못하셨고, 어머님께서는 폐가 약한 탓에 모든 일이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셨죠. 어쩔 수 없이 집안 가장의 역할은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 말이에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믿을 만한 곳이라며 취업 추천서를 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회사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 좋으신 분이더군요. 처음 시작하는 일에 실수를 해도 꾸중을 하거나 눈치를 주는 대신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회사분들의 배려 덕분에 제법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회사에 많은 분들이 친절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위 직급인 사수분이셨죠. 다정하고 어른스러운 사수분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짝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사수분을 마음에 담았다고 해서 고백을 하거나 짝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네요.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어린 나이밖에 없는 제가 다가가기에 사수분은 너무 완벽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짝사랑하는 마음만 커져간 채 일을 한 지 3년이 되었죠.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며 사수분께서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송별회가 벌어진 마지막 출근 날 사수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에 저는 너무 모자란 사람인걸요. 하지만 사수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기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죠. 사수분의 고백을 받아들인 후 저희는 3년간의 연애를 시작했고 그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초수급자 부모를 둔 가난한 집안의 딸내미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인데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항상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스스로도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장남인 남편을 빈몸으로 홀랑 채갔으니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여름에 김장을 담는다던가 갑자기 새로 산 이불 빨래를 하라고 시키셔도 꿋꿋하게 따르게 되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련님과 동서까지 저를 가정부 취급을 했거든요.
아마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들과 다르게 한참 모자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형수에게 사람 취급을 하기 싫었던 것이겠죠.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무시받으며 슬펐던 기분을 모두 잊을 만큼 잘해주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남편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걸요. 하지만 원래부터 복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까닭인지 아니면 분에 넘치는 남편을 욕심내서인지 결혼한 지 4년 만에 하늘은 저희 부부에게 날벼락을 떨어뜨리더군요.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의사가 말하길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 했는데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쓰러진 것도 모자라 통곡을 하며 흐느끼기 시작하셨네요.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복도 없는 저 망할 것이 기어들어오는 바람에 기어코 우리 장남 숨통을 끊어놓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초수급자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란 게 형님 탓은 아니잖아요. 큰 사고를 겪은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든 와중에 모든 책임을 친정에게 전가하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자 심란한 마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채 시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놓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서방이 아파서 누워있다는데 어떻게 된 애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어? 너는 이 상황이 슬프지도 않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이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오냐,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걸어서 제 발로 출근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니 이게 다 삐쩍 고른 나무 마냥 복도 없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생긴 일 아니냐? 너만 아니었어도 건강하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병자 마냥 침대에 누워있을 일이라도 있었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염치가 있으면 응당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장남이 저리 크게 다쳤는데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신세 되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들 깨어날 수 있게 정성껏 간호해야 할 게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가고 혼자 남아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남편을 보자 착잡함과 서글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무거워진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고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값비싼 돈을 내고 좋은 의료진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정성 어린 병간호뿐이었어요. 다행히 이런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의식을 되찾아 주었죠.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힘든 일은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후 시작되었네요. 물론 남편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둔다면 지금 당장은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과 위로금과 보험금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의 일이 참 막막했죠. 그렇다고 남편의 병간호를 포기한 채 계속 일을 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의 수술비까지 저의 지갑에서 나가야 했는걸요. 부모님께서는 얼마 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까지 해지하셨기에 수술비는 그 배로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진짜 돈이 없을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뾰족한 수는 떠오르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시동생 부부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빌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수술비를 빌려주기는커녕 불호령을 할 것이 뻔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걸요. 시동생이 비웃기는 할지언정 적어도 최대한 부탁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것 같았거든요. 도련님,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저희 아버지 다리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뻔뻔하시네요. 형님이랑 관련된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수술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뇨. 어른이면 자기 집안일은 스스로 해결할 줄 아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도련님은 생각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입김이 적용한 듯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시동생 부부를 앉혀두고 없는 집구석에서 살던 저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던 것은 꼭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한다면서요. 돈을 갚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도련님 돈 들고 도망갈 일은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 우리 형이 참 불쌍하네요.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형님은 형수님이 손아래 동생한테 돈이나 꾸러다니는 양심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를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난리 피웠을 때 어떻게 해서든 반대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저는요, 형수님한테 10원 한 장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구하던 아니면 직접 친정아버지 다리를 붙여주던 알아서 하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도련님 제발요. 저 도련님 아니면 돈 나올 것도 없어서 그래요.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세요. 돈만 빌려주시면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다 할게요. 도련님은 생각보다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절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시동생 부부가 아니면 돈을 빌릴 곳이 없기에 죽기 살기로 시동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두 손이 다를 정도로 빌었어요. 자존심까지 버리며 빌자 결국 시동생은 제 아버지의 수술비를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무급으로 갓난쟁이인 시조카를 봐줘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네요. 일이 어찌되었건 큰 고비는 넘긴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리 수술을 마친 후 저의 일상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흘러나갔어요. 시조카를 돌보는 일부터 남편의 병간호 일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에 대한 책임감과 수술비를 빌려준 도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고요. 그나마 남편의 병원비에 관한 모든 돈은 시어머니께서 해주셨기에 남편의 퇴직금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생활비는 받아놓은 퇴직금을 쪼개가며 썼기에 돈이 없어 허덕이는 최후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남편이 언제 나을지 모른다는 좌절감이었네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마음이 울적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노년에 함께 전국 여행을 하자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 하나로 악자같이 노력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을 향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남편의 상태 역시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비록 느리긴 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엄두도 못 내었던 재활치료까지 시작하게 되었고요. 서서히 차도를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네요. 조바심을 내는 대신 남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길고 길었던 8년이란 시간을 끝으로 남편은 완전히 완치를 했답니다.
물론 평생 한 발을 절어야 한다는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남편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기에 그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는걸요. 남편 또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시어머니 또한 완전히 병상에서 일어난 남편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을 와락 끌어안으며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에게는 인자한 어머니 그 자체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열렬한 환대가 있은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8년 만에 찾은 평온함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 평온함을 즐길 시간이 없었네요. 남편이 침실에 누워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완치한 후 자기 집보다 더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다며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저희 집에 머물기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불쑥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네요. 아무리 아들이 완치한 것이 기쁘다고 해도 결혼한 아들 집에 한 달씩 머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했는지 참다 못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여기서 지내신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 집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해졌는데 애미가 옆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지. 그리고 어디 여기가 남의 집이냐? 아들 집에 애미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 애미 걱정하지 말고 아범 너는 몸보신할 생각만 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게 잘 돌려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저희 집에 머물다 보니 보다 못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어머니 계셔서 좋기는 한데 솔직히 너무 오랫동안 집에 계시니까 불편해서요. 물론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랑 단둘이서만 있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저 사람 제 병간호하느라 곱고 예쁜 시절 다 보냈잖아요. 8년 동안 간호해준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을 잘해도 모자라겠지만 지금이라도 저 사람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뭐야? 아범 너는 똥수발 드느라 고생한 마누라만 보이고 자식 걱정에 8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이 애미는 걱정도 안 된다 이 말이냐? 도대체 저 몹쓸 것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애미를 내쫓으려고 하는 게야? 몹쓸 것이라뇨. 저 사람 어머니도 마다한 병수발 지금까지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다 들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삐창나간 고무신 주제에 분에 넘치는 공무원 집안에 시집 왔으면 병수발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지.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한테 대드는 것 보니 아범 네가 저 몹쓸 것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로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애미가 참하고 좋은 여자로 구해놨으니 당장 선부터 보고 저것하고 헤어져라. 몸도 건강해졌는데 언제까지 저 헌신짝 같은 것하고 살 수 없지 않니? 지금 저더러 재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혼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며느리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한 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을 당연한 거라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다 늙어 혼자 살기 싫으면 병간호라도 똑바로 하라고 윽박 지르셨던 분이 정작 남편이 다 낫고 나니 얼굴을 싹 바꾸고 남편에게 재혼을 권하시다뇨. 그건 지금까지 고생한 저에게 나가서 혼자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말이 기가 찬지 한참을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만 뱉어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단칼에 잘라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저더러 저 때문에 고생만 한 저 사람 버리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라는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요. 어머니한테는 단순히 어머니 대신 아들 병간호해준 며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이자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재혼을 하니 마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자꾸 재혼 들먹이면서 저 사람 괴롭히시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저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범, 애미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문난 효자였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한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저희 집에서 내보냈는데요. 남편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음처럼 사랑해준다는 것과 병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알아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산책을 하면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탓에 저희 부부에게는 신혼 초 즐겼어야 할 행복한 시간들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컸어요. 나날이 줄어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던 남편은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 낫기는 했지만 아직도 병원을 오가며 몸 상태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그래서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제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단칼에 그 의견을 잘라냈어요. 지금까지 고생시킨 것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리는데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면서요. 남편의 뜻은 너무나 확고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호기롭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는 했지만 8년의 공백기 탓인지 남편이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쉽사리 오지가 않았는걸요. 계속 낙방하는 현실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사고 전 대기업을 다니며 누구보다 잘 나가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잘 나가던 예전을 뒤로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온 불행은 허영심 많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시동생 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역시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잘 나가기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형이 나이 40에 고작 경비원 일 하는 걸 보면 말이야. 어머, 당신도? 큰 사고 당하고 일상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어디 큰일 겪은 사람이 전처럼 생활할 수 있나? 아무렴 하찮은 일을 해도 일하는 사람만 행복하면 됐지. 수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안 그래 아주버님? 남편을 깎아내리는 시동생도 미웠지만 도와주는 척 남편을 헐뜯는 동서가 더 밉더군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남편을 헐뜯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이고 동서고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잘못한 것도 아닌 사고 당한 걸로 조롱을 하다니요. 전후 사정 모르는 남도 이렇게 막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형 없다고 바닥에 엎어져서 돈 빌려달라고 싹싹 빌던 게 누군데 이제 형님 돌아왔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유세 떠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말은 하는 거죠. 입장 바꿔서 도련님 자식이 큰 사고 당하고 남한테 조롱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세상에, 어디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동서도 자기 자식 큰 사고 당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더럽지?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래. 우리 남편이 뭐가 모자라서 동서 같은 사람한테 조롱을 당해야 하는데? 당신, 괜히 상대하지 마. 못 배운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배운 거 없어서 경우 없고 예의 없고 더 상대했다가는 우리 입만 아프니까 그만 가자고. 형수한테 못 배운 거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가만히 있던 남편은 못 배운 집안이라는 말에 발끈하며 도련님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경우 없는 집안이랑 살더니 형도 상놈 다 됐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 멱살이나 잡아 올리고. 앞으로 이런 상놈의 집안이랑은 상종도 안 할 테니까 어디 한번 집안 도움 없이 잘 살아보라고. 나도 너 같은 자식은 동생으로 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발길할 생각도 하지 마라. 시동생이 떠나가고 난 후 착잡한 기분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어요. 만약 시동생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으면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괜히 작은 말다툼 때문에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웠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막말이란 짓거리는 놈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게 되어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경우 없이 구는 혈육을 정리하고 평생 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잘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죠. 일이 어찌되었던 항상 편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경비원으로 출근을 한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절대 일하지 말라는 남편의 충고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가까운 마트에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 남편 또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요. 남편은 일이 힘들면 언제 그만두어도 좋다고 말을 했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고 난 후 삶의 활력이 돌 정도로 좋았죠. 아나무인인 시동생 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 비하면 계산원으로서 하는 일은 너무나 쉬웠거든요. 짧게 일하는 마트 계산원 일은 큰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일찍 끝나는 남편은 항상 집안 청소를 해주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네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퇴근 시간이 3시간이나 늦어진 것도 같이 저녁을 먹지 않게 된 것도 모두 사정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쪽 남편 바람이 난 것 같아. 누가? 우리 남편이? 저 그럴 사람 아니니까 이상한 추측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참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까막눈이구만. 여기 직원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 그쪽 남편 다방 커피집 여자랑 바람났다고. 뜬소문 믿기 좋아하는 동료 직원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동료 직원은 불쑥 핸드폰부터 내밀더군요. 동료 직원의 핸드폰에는 민망한 차림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은 변함이 없었죠.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사진부터 찍었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병수발 들어준 조광지처 참 고마운 일이지만 새로운 여자 나타나면 눈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당장 가서 이혼한다는 소리부터 하지 말고 슬쩍 떠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나이에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손때 타긴 했어도 데리고 살던 남편 살살 달래서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낫지. 평소 푼수 같은 동료와 말을 섞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번만큼은 동료의 말처럼 하기로 했어요. 분명 바람을 피운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남편만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는 대신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설득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마침 남편은 집에 와 있었기에 심호흡을 한 뒤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순순히 외도의 사실을 인정하며 대뜸 이혼장을 꺼내오더군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가족과 손절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하려던 남편이 고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때문에 이혼장을 요구하다니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았다고 하니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어. 당신 어떻게 날 두고 만난 지 고작 한 달도 안 된 여자 때문에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도 나한테 그랬잖아. 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을 때까지 잘해줘도 다 못 갚을 것 같다고. 근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미안해. 근데 내 마음이 그런 걸 어쩌겠어. 사실 동생이랑 의절하다시피 인연 끊고 살 때부터 당신이랑 사는 거 그냥 의무감같이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했어. 그때 처음으로 다방에 가서 그 여자 만나게 된 거고. 내가 죽을 놈인 건 알지만 이런 내 마음 이해해줬으면 해. 8년 동안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나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정말 미안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이 집이랑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당신한테 줄게. 새로 만난 여자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포기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다니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변한 남편을 보니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는 걸요. 이혼 통보를 한 남편은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듯이 방으로 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신 정말 왜 이래? 당신도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나랑 같이 있기 싫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먼저 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잡아보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참 야속하게도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갑작스럽게 닥친 변화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든 이겨내고 다시 남편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요. 남편의 병실에 누워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변해버린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만 이혼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온갖 모진 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누구보다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들에게 커피나 타주는 며느리보다는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더 나을 테니까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댁의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모진 말을 하기는커녕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아가 잘 왔다. 우리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살았던 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이혼이라니. 그게 웬 말이니? 이렇게 먼저 찾아와주고 참 고맙구나.
제가 그이한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일이 어찌되었던 끝까지 우리 집 식구로 남겠다니 고마워 눈물이 다 나는구나. 일단 병원부터 가자꾸나. 시어머니께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기는커녕 제 손을 잡고 택시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8년 동안 통원 치료를 했던 병원으로 향했죠. 도통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따라 병원을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네요. 병실에는 심하게 다친 시동생이 누워 있었거든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병실로 들어가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던 시동생은 한 달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곧바로 운전을 했다고 해요. 멀쩡한 정신이 아닌 채 운전을 했기에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이 나쁘게도 도련님께서는 큰 화물차와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척추 쪽 신경이 많이 망가져 불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저 자식도 딸린 것이 불쌍하지 뭐니. 이기적인 태준이 애미가 병수발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니가 병수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큰 사고를 당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시동생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어머니의 말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온 저에게 또다시 병수발을 들라뇨. 멀쩡히 아내까지 있는 시동생의 병수발을 부탁하는 시어머니를 돛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도련님 병간호를 부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8년 전에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남편 병간호는 아내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 식구한테 애가 없으니 한 말 아니니. 제처가 병수발 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다만 태준이 애미는 일도 다니고 애도 봐야 하지 않니? 병수발 드는 게 회사 일처럼 몇 시간 하고 딱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머뭇머뭇 병수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자 왜 시어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알겠더군요. 빵빵한 처가댁을 가진 동서네에게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기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가난한 저희 집을 들먹이며 재혼을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시동생의 병수발을 시키다니 얄팍한 수를 쓴 시어머니의 행동이 기가 막혔네요. 제가 왜 도련님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8년 동안 남편 병수발 들라고 하면 베끼들 만큼 다른 사람 병수발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라도 정해진 기한 없이 병수발 들라고 하면 도망가는 마당에 제가 왜 도련님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요? 일 다니고 애보기 바쁜 동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직접 도련님 병수발 들면 되잖아요. 다 늙은 시애미가 어떻게 병수발을 들 수가 있니? 병수발 들려면 아직 젊고 경험도 많은 네가 하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병수발 들어준다면 내가 너희 시댁의 용돈 정도는 챙겨주마. 용돈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어요. 저는 절대 도련님 병수발 들 생각 없으니 전문 간병인을 쓰시던 어머니가 직접 도련님 병수발을 드시던 알아서 하시면 좋겠네요. 못된 것.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이럴 때라도 나서서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애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치켜들어졌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혼하는 사람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괴롭히시는데요. 경호 병수발은 제가 책임지고 맞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애미 앞에서 똥수발이나 드는 천한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칠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이 애미 숨통 터지는 꼴을 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럼 저도 어머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가족이랑 관련도 없는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머니나 저 대신에 똥수발이나 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람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이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을 8년씩이나 병수발 시킨 걸로는 모자라세요? 남편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와 싸웠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알아버렸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이혼하자고 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기에 병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요. 예상한 대로 남편은 저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바람이 난 것처럼 꾸미고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이더군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끈질긴 시어머니가 도련님 병수발을 시킬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당신이랑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도련님 병수발을 들면서 사는 게 낫지. 도련님 병수발 들 테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기약 없는 병수발을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먼저 도련님의 병수발을 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남편은 그 말에 펄쩍 뛰며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나 병수발 든 거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8년이야. 꽃다운 날 다 보내고 이렇게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여기서 더 당신을 고생시키라고? 차라리 이혼하고 나 혼자 고생하면 했지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한테는 도련님 병수발 하는 것보다 당신이랑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 당신 혼자 도련님 병수발 때문에 고생시키고 나 혼자 몸뚱이 편하게 있는다고 어디 행복할 것 같아? 오히려 고생하는 당신 생각나서 더 고통스러울걸?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무 혼자 감내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위안되자고 있는 게 부부인 거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같이 못난 놈한테 목매지 말고 새로운 남자 만나 새 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도저히 꺾지 못할 정도로요. 그 후 시동생의 병실을 찾아가 남편을 다시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병원 밖으로 내쫓으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마다 간절하게 빌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예전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은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진심은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말처럼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말았네요. 출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전적으로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던 시어머니께서 먼저 백기를 들고 시동생을 시설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죠. 시동생이 시설로 들어간 후 저희 부부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패를 부릴 수 있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인지 남편은 절대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아내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8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라고 답하곤 해요.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살아갔을 테니까요.
사연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가족의 병수발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과 정성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 채널을 자주 보던 시청자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만 주구장창 듣다가 제가 겪었던 아주 서러웠던 일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용기도 없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지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겨왔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들께는 용기가 조금 나네요. 결혼해서 살면서 언제가 가장 서운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남편이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아니면 시부모님이 시답지 않은 일로 잔소리를 했을 때? 저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서럽고 서운했었습니다. 원래 임신했을 때 느낀 서러움은 평생을 간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이지만 20대 시절의 저는 정말 예뻤어요. 제 스스로 예쁘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너는 예뻐서 좋겠다, 예뻐서 부럽다 할 정도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꼭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한둘은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못나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젊음이라는 게 예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신나게 연애도 즐기고 나가서 놀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귀찮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게임 세상 안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하나둘 저를 도와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 캐릭터의 레벨이 오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캐릭터의 장비가 맞춰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잠깐 자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허구한 날 나가서 술 먹고 놀던 제가 밖에 나가지를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부모님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겪은 건 아닌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면서 물어보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어요. 게임을 오래 했다고 하더니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척척 미션도 해주고 장비도 맞춰주고 저를 위해 돈까지 써가면서 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캐릭터도 엄청나게 좋아서 게임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접속 시간을 맞춰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게임을 이왕이면 같이 접속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기에 좋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취미는 게임이고 직업은 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걸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썰을 풀듯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정이 들었고,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기다리게 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소개팅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지만 이미 정이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게임 속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게임 캐릭터가 아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 오빠가 자기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어 놓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순간 내 전남친들도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없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얼굴로 프로필을 해두었고 그렇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근슬쩍 서로의 연애에 대해 질투하듯 이야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게임보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막 애가 닳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게임 세상 속에서 저희는 연애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잘생긴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슬쩍 사진이 오빠 얼굴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진을 보내주는데 하나같이 죄다 잘생긴 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고 제 얼굴에 자신감도 있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번 만나려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거나 오빠가 서울까지 와야지만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미 제가 애가 달아있는 상태에서 내빼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부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때마침 친구들도 부산 여행 가자 하고 말이 나왔던 상태라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김에 저녁이라도 한 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망의 부산 여행일이 다가오고 친구들에게 둘째 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알아서 놀다 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부산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가겠다고 해서 저에게 배신자니 따로 논다고 뭐라 하는 것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이 되고 친구들은 이미 나갔고 저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몇 시쯤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분만 있다가 이러면서 약속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만나기로 해놓고 자꾸 코앞에서 30분만 있다가 보자 하는 식으로 약속을 미루니까 제가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언제까지 사람 기다리게 할 거냐? 그냥 클럽이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지금 보자고 근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오빠가 유부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끽해봐야 20대 후반인데 벌써?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스스로 잘 달래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진 속 꽃미남이 아니라 완전 거구의 야수가 나온 겁니다. 몸도 씨름 선수처럼 퉁실퉁실해가지고 얼굴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이거 코믹 만화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생긴 거예요. 그냥 딱 야수. 야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줍게 저한테 손을 흔드는데 순간 배신감이 왕창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신데 저한테 인사를 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뻘쭘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 사진을 빌려다가 썼다고요. 저는 정말 깊은 배신감도 들고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정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자고 약속은 해둔 탓에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는지 그동안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을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대로 헤어지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2차로 조개구이 집에 가서 소주를 먹기로 했는데 뜨거운 새우구이를 일일이 까서 제 그릇 앞에다가 두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잘생긴 그 얼굴로 까줬으면 감동 먹고 바로 눈물이라도 흘렸을 텐데 야수가 와서 그러고 있으니 먹기 싫어졌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익은 걸 보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동하긴 했지만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 친구들이 있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전화도 하기 싫어서 문자로 은근히 이제는 만나지 말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그래? 이러는데 순간 맞아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여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다녀와서도 게임 속에서 자꾸 저를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야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척척 장비가 생기니까 편하긴 했지만 얼굴도 이미 마주한 상태에서 딱 잘라내고 싶었기에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게임만 재밌게 즐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게임만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야 뭐 평생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잠깐 연애만 하는 거면 이렇게 자상한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한테 계속 지고지순하게 잘해주고 저만 챙겨주고 무조건 저를 1등이라고 생각해주는 남자가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동안 잘생긴 애들이랑 연애했을 땐 꼴값을 다들 했거든요. 바람을 핀다던가 저를 무시한다던가 하는 그런 은근한 우위 선점 같은 거요. 못생겼으니까 여자 문제도 당연히 없을 거고 저한테 하는 행동만 보면 너무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라도 게임을 접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홀라당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연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중에 보름을 서울에 와서 지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와 저거 예쁘다 하면 꼭 선물로 안겨주고 데이트할 때도 저한테 돈 한 푼 못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만 즐겼어요. 얼굴은 자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30의 나이에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때마침 친척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거기 취직을 하게 되었다며 서울에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집에서 전세로 구해다 줬으니 몸만 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했습니다. 집에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두었고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저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서 서울로 취직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근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예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기도 하셨죠. 키는 거의 190에 육박하고 몸무게도 100kg인 거구의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다니까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다면서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어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집안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남편의 가정 환경이 은근 걱정되긴 했는데 신우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막내를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우리 막내 잘 챙겨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올 때는 이게 시집살이인가 싶긴 했지만 오해였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것이더라고요. 양가 분위기 훈훈하고 집 문제도 해결됐으니 식장만 잡아서 결혼하면 끝이다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일절 저에게 맞춰주시겠다고 돈만 주시겠다고 해서 완전 땡 잡았구나 싶었죠. 저한테 예물도 엄청 잘 챙겨주셨고요. 결혼식은 정말 축복의 끝이었어요. 미처 몰랐는데 남편네 집이 정말 대가족이었더라고요. 경사 났다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저한테 용돈도 다 챙겨주시고 결혼해서 너무 보기 좋다고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내력인가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데 그래,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나도 축하를 받은 탓인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오른 게 눈에 띄는 체질이었기에 저는 밥을 항상 칼로리 계산을 해가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고삐가 풀리고 말았던 거죠. 아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이게 다 영양분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밥을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게다가 입덧도 먹덧으로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입에 뭔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먹을 걸 찾아다녔어요. 처음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정말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면서 그간 너무 말라서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살 오르니까 보기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살이 오르니까 남편도 시부모도 저한테 은근히 또 먹냐? 또 먹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만삭 때까지 거의 30kg가 쪘거든요. 다른 산모들은 12kg에서 15kg 정도로 살이 찐다고 요즘은 임신해서도 몸매 관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오죽하면 임신 당뇨가 올 것 같다면서 먹을 거를 좀 줄여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살 오를 때 보기 좋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저한테 그만 먹으라는 눈치를 줄 정도였고요. 시부가 좀 말을 막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한테 왜 이렇게 처먹니? 하시는데 임산부한테 처먹냐는 말이 나오니 서럽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가면 너 아까 과자 먹지 않았어? 또 밥을 먹게? 하면서 눈치를 주고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이게 다 당분인데 또 먹게? 하면서 남편이 자꾸 꼽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볼 건 얼굴밖에 없었는데 너도 이제 한물 갔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는 제가 시부 생신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축하드리겠다고 부산까지 갔는데 걷는 게 뒤뚱뒤뚱 하다면서 하마 같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순간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싶지는 않고 남편은 진짜 숨 넘어가게 웃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작은 신우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그러자 시부가 콧방귀를 뀌면서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 게 불편하냐고 저한테 계속 대답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말했죠. 좀 불편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부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노발대발 하시더니 하나뿐인 며느리가 이쁨 받을 줄도 모르는 애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솔직하게 말하래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진짜 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살쪄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더 먹으라고 반찬 밀어주시고 시누이들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임신했을 때 살아온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냐면서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지 하고 남편한테 눈치도 팍팍 주시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제가 먹을 걸 다 먹어서 자기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100kg였던 남편. 살이 더 쪘으면 쪘지 절대로 두 자릿수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살을 빼야 하는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이 1kg라도 빠져서 99kg만 됐어도 제가 그냥 무시해야지 했을 텐데 저 만나고 단 한 번도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서울에 돌아오면서 나 앞으로는 몸 무거워서 부산에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빤 왜 자꾸 나한테 살쪘냐고 뭐라 하냐고 내가 그냥 먹기만 해서 찐 게 아니라 애가 생기면서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서러움을 토로했죠.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른 산모들은 죄다 10kg에서 조금 더 찐다는데 너는 무슨 새쌍둥이 가진 사람처럼 쪘잖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다들 조절하고 다들 살 안 찌려고 노력하고 한다는데 자기가 잡힌 어장 속 물고기 같냐면서 자기한테 잘하래요.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 진짜 누가 봐도 정말 못생겼어요. 진짜 너무너무 못생겨서 얼굴을 마주하고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지 주제도 모르고 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임신 기간 내내 제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있는 와중에 시부모가 저 만삭이라고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삭 때 몸이 어떤지 다들 아시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무겁고 허리가 당기고 어깨도 아프고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지치고 숨만 쉬어도 죽겠는 몸을 하고 있는데 시부가 자기 쇼핑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도 번쩍한 백화점이 많은데 굳이 서울에 와서 쇼핑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돈 내달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였겠죠. 우리 아기 옷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면서 저 끌고 백화점 가가지고는 빨리 걷지도 못한다고 궁시렁거리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진짜 난리더라고요. 제가 없는 돈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쇼핑을 시켜드리니까 시무가 보다 못해서 시부를 말렸어요. 얘네 이제 곧 애기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왜 자꾸 돈 쓰게 시키냐고. 시부한테 한마디 하니까 백화점 한복판에서 시부가 저를 확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받냐?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아닌데 왜 그래? 하시는데 주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저보고 그 정도 능력도 없냐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어디다 다 쓰고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정말 월급 1,000만 원쯤은 턱턱 가져다 주는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남편 친척네 사업체에서 낙하산으로 겨우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300만 원 받아오는 처지인데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삭 임산부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서운한 건 둘째치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진통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바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첫 출산은 오래 걸린다더니 정말 하루를 꼬박 앓고 아이를 건강하게 무탈하게 출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제 몸부터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남편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뒤에 소파를 떡하니 차지하고는 코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를 차지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내내 앉을 자리 없이 서 있어야 하셨고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이 코 고는 남편 보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였는지 시모가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시부가 왜 깨우냐고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 좀 조용히 이야기하소. 우리 아들 깨요. 하는데 저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혼났네요. 시모가 놀래서 여보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저놈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당장 깨우라고 하는데
시부가 바깥일 하고 온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고, 주말이라서 출근도 안 했고 밤새 게임하느라 저렇게 처자고 있는 건데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뭐라 더 할 말이 없으신지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저만 챙겨주셨어요. 시부는 아나무인처럼 아들 편들고 시무만 가운데서 계속 제 눈치 보랴 친정 부모님 눈치 보랴 바쁘셨어요. 조리원에 가서도 남편은 완전 무신경의 극치였습니다. 가서도 내내 휴대폰 보느라 애가 모유 수유를 하러 방으로 올라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게임이 아무리 즐거워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서 방에 올라오는데 눈길 한 번 안 줄 수가 있나요? 제가 신경질을 자꾸 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난 건지 뭔지 괜히 저한테 더 틱틱거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니까 저 대신 자기가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일하고 게임하고 하느라 어깨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다면서 마사지 5번이나 받을 건데 그중 한 번만 양보를 하래요 글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너 그냥 집에 가라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라. 나 조리원에서 혼자 좀 쉬자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오, 그래? 하고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리원 동기들이 제가 미혼모인 줄 알고 처음에 말 걸기가 좀 그랬대요. 혹시라도 눈치 없이 남편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제가 눈치 볼 줄 알았다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편하더라고요. 먹는 걸로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내내 게임하다가 코 골며 잠드는 인간 없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2주일 동안 푹 쉬고 애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애가 울어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지, 저는 젖병 삶아야지, 기저귀 치워야지,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야지.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불고 하는데 분유 잘 먹이고 트림 제대로 못 시켜서 와르르 다 토해버리지. 그거 치우고 있는데 남편 놈은 옆에서 밥 언제 주냐고 저한테 배고프다고 난리지.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네가 좀 차려 먹어라 제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애 보는데 네 밥까지 차릴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 집안 꼴 좀 보라고. 다른 집 남편들은 밥도 차려줘, 쓰레기도 버려줘, 애도 봐준다는데 도대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입을 떡 벌리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제서 지도 좀 오바했다고 느낀 건지 에이씨 이러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으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하고 말도 섞지 않고 제가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고 애만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화풀납시고 말을 슬쩍 거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시계를 던지는 바람에 고장이 났으니 좋은 시계 하나 사주면서 화해하자는 성의를 보이래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가 목 끝까지 욕이 차올라서 남편한테 미친놈이냐고 한마디 하고는 쭉 무시했네요. 그렇게 아이 100일 잔치가 다가오고 저는 대충 100일 잔치 상차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 100일이라고 서울에 오신 겁니다. 시부가 조촐하게 차린 상을 보고 차린 게 없다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애기 보고 싶다고 100일상은 제대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서울까지 와놓고 저한테 차린 게 없다면서 면박을 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갈비찜 정도는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녁상은 뭘 차려줄 거냐길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애기 보느라 정신도 없는 와중에 남편은 멀뚱히 서 있기만 하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남편 보고 야, 밥이나 차려라 하니까 남편이 내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애기 볼 거냐? 아니면 배달이라도 시키라고 신경질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냐고, 미리미리 전날부터 준비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저한테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야 시모가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고 나가서 사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야, 너는 든든한 시모 있어서 좋겠다." 이러는데 진짜 맘 같아서는 주둥이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애 돌날이 올 때까지 살이 20kg 이상이 빠졌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줄인 것도 아닌데도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지쳐서 빠진 살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참아내느라 빠진 건데 속 편한 남편 새끼는 저한테 더 빼야겠다. 그래야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이딴 소리나 짓거리더라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늙으니까 살이 빠져도 예전 얼굴은 안 나온다. 이러는데 지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제가 살 빠지고 나서 편의점에 급하게 마실 거 사러 나갔다가 번호 따인 적도 있거든요. 지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저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부모님이 아기 본다고 집에 놀러를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고는 밥까지 차리게 할 수 없다고 밖에 나가서 몸보신도 할 겸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던 남편놈이 갑자기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말 저녁에 바쁜 일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쓱 오더니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뭐 사냥을 하기로 했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게임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보고 너 하나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태도냐고 했죠.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네가 이 게임을 몰라서 그렇지 사냥 한 번 하면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는지 아냐고 저를 무슨 멍청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 필요한 걸 모으기도 해야 되고 팔면 다 돈이 되는 거라면서 못 가겠대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자네는 집에 있으라고 우리 딸 데리고 소고기 먹고 오겠다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양보할 테니 소고기 좀 싸와서 집에 와서 구워달래요. 진짜 미친놈 맞죠? 제가 빡쳐서 대꾸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버렸어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고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아기 보러 온 좋은 날인데 이런 꼴만 보여드려서 저도 진짜 속상했습니다. 아빠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평소에 도대체 어찌하고 사는 거냐고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쁘다고 어딜 가도 빠지지 않던 딸인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사니까 부모님 속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 무시당했던 일, 짜증났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휘몰아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혼하고 싶냐고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 엄청 가부장적이고 저를 엄하게 키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또 아빠 무서워서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시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아빠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저도 막 입이 터진 거죠. 제가 끄덕끄덕하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고 다 털어놓으니까 아빠가 더 볼 것도 없다 당장 이혼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찌나 든든하던지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아군을 얻어내고 집에 홀가분하게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게임하다가 저를 쓱 보면서 야, 소고기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왜 포장해 오냐고. 가서 구워 먹는 거면 몰라도 찌질하게 포장해서 집에 와서 구워 먹는 게 뭐냐고 한마디 했죠. 지가 먹고 싶었으면 따라가서 먹어야지. 게임 때문에 포기해놓고 양손에 떡 쥐려는 심보가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깟 소고기 포장해오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면서 네 입만 입이냐고 혼자 살찌울 때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혼자 처먹고 오니까 좋냐? 이러는데 진짜 뚫린 주둥이라고 저걸 말이라고 뱉나 싶고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야, 니는 라면 먹는다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라면 타령하더니 내가 소고기 먹고 온 게 그렇게나 꼽냐? 그러면 네가 게임 포기하고 따라왔어야지.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다가 나한테 소고기를 내놓으라고? 내가 같이 가면 나보고 결제하라고 할 텐데 내가 돈이 어딨어? 내 덕에 네가 공짜로 든든하게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냐? 이 배려 넘치는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빈손으로 오고 싶어? 내가 눈치껏 빠져줬으면 포장이라도 해왔어야지. 그걸 안 해와? 나쁜 년. 당신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그랬어? 년? 그리고 공짜? 우리 부모님 돈은 돈도 아니다 이거야?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내가 돈 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야, 왜 나한테 예민하게 굴고 그래? 네가 예민하게 만들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면서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혼해. 그랬더니 저한테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민 끝에 겨우겨우 뱉은 말인데 장난 취급하면서 제 말을 집중도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냅다 아파트 밖으로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는 끝까지 게임. 아주 게임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장난은 네가 하는 행동이 장난 같아 보인다 아주. 됐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싶었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하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뭔가 꽁꽁 숨겨뒀다는 말투로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고 뱉은 말이나 잘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서름을 견디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말투로 후회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강하게 나갔죠.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죽어도 그럴 일 없으니까 너나 말 바꾸지 말고 이혼 도장 준비하라고요. 남편이 막 웃음을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 얄밉고 못생겨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텐데 내가 아주 떼부자가 될 예정이거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술술 불더라고요. 나랑 같이 게임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서 크림을 수입해와서 파는 사람이다 이거야. 화장품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주 성능이 대박이라고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 그 크림이 뭐냐면 지금 품절 대란으로 구할 수도 없는 마사지 크림인데 그걸 바르면 미백도 되고 주름도 펴지고 뭉친 데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도 풀리고 모공도 없어지는 그런 크림 아니겠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바로 투자를 해야지. 게임 같이 하는 형이 엄청난 부자라면서 아이템 몇백만 원짜리를 현찰로 턱턱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마사지 크림을 수입해와서 팔고 하는 사람이라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서 남편한테 아무도 공동 투자 안 시켜줬는데 게임 같이 한 정이 있으니 자리 하나 주겠다고 했대요.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서 못 파는 크림이라고 한국에서도 팔아보자고 무슨 한국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나 뭐라나. 저한테 앞으로 수백억을 벌어올 건데 이혼하자고 하면 지는 좋다고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투자를 한 건 그렇다 치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데 투자를 했냐고 하니까 시부랑 같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부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마치 돈 때문에 제가 이혼하자는 이야기한 걸 후회하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돈을 수백억을 벌면 애 생각해서 1억 정도는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약올리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있으면 홈쇼핑이며 방송이며 난리가 났겠죠. 미백도 되고 모공도 줄고 주름도 펴지고 거기다가 근육까지 풀리는 마사지 크림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중국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자기는 이제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디 끝까지 해봐라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할 거면 빨리 하자고 난리를 치더군요. 재산 분할이니 뭐니 더러운 거 싫다면서 이 아파트 반으로 뚝 떼서 줄 테니까 이혼만 빨리 하재요. 자기는 더 젊고 어린 여자 만나서 세상가 갈 거라면서 애도 저보고 키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완전 고마운 일이었죠. 아파트를 반으로 뚝 떼서 준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존재하지도 않다는 건 모르고 100% 사기 맞은 건데도 저는 일부러 안 알려줬습니다. 시모랑 신우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굳이 지금 말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입 싹 씻고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아파트 반 떼어주기로 한 거 까먹지나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이사갈 꿈에 부풀어서 당장 집부터 정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아무리 잘 돼도 1억 이상은 안 줄 거라고 엄포를 놓길래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협의 이혼도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저희는 아파트도 정리했고 남편은 오른 시세까지 쳐서 반을 뚝 저에게 떼주었습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다 늙어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애 핑계대고 돌아온다 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 저한테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 사기꾼이 남편한테 뭐라고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돈 들어올 거다 하면서 버티더라고요. 수익이 쉽게 들어오겠냐, 한 방에 주겠다, 제품이 곧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깨어냈더라고요.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한 셈이죠. 이혼하고서는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랑 떨어지니 세상 여유가 생기더군요. 친정에서도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시고 저는 6개월 만에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날짜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긴 했으니까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제가 취업을 할 시기쯤에 결국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대출을 1, 2천 받은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1억을 좀 넘기는 금액을 받았다 했어요. 그 돈을 들고 튄 사기꾼 잡는다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부랑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했대요. 경찰 수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기꾼들은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모한테서 죽는 소리 들려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우리 신혼집 정리했던 돈도 추가로 다 쏟아 부었대요. 그러니까 1억 조금 넘는 돈인 줄 알았더니 거의 5억 넘게 투자를 했던 거죠. 세상에 그런 크림이 있었으면 사기꾼 입으로 듣기 전에 입소문이 났겠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런 크림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시모나 신우들만 알았어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텐데 시부나 남편이나 돈 욕심이 나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거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고요.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문자로 1억 주니 뭐니 하더니 사기 맞았다며? 하면서 염장도 지르고요. 남편은 집에서도 죽일 놈이 됐는지 저한테 새벽에 문자로 자니? 하고 뜬금없이 보내더라고요.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도 연락 오는데 다 차단하니까
계좌에 이런 씩 보내면서 사랑했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주라 연병을 하더군요. 그것도 스토커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조사받게 해주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하고 양육비나 지급하라고 매달 소장 보내고 있고요. 저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니 예전 몸매로 돌아오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활력 있게 사니까 주위에서 소개팅 시켜준다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따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만 남자라면 이제 치가 떨려서 아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 예정이랍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